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계속해서 우리 법인세법에 대한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손금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산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어떤 내역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부당행위라고 하는지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부당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가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특수한 사람들과의 내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래이고 또 하나 그냥 특수한 사람과만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죠.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조세에 대해서 우리가 포탈하거나 아니면 절세라든가 이런 것들로 가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제 절세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당행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먼저 지어놓고 있는데요. 일단 1번에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내국 법인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로 자, 나와 그냥 일반인과의 거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아주 밀접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런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로서 그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가 해당된다면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 금액을 계산해서 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더 증가시키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이것과 관계없더라. 내가 특수 관계인과 거래를 했고 그로 인해서 조세의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건 법인세법에서 모두 다 부당한 행위로서 넣고 있다는 점. 자, 적용 요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봤어요. 특수 관계인과의 사이에서 거래이더라. 그다음 부당행위 계산으로 인해서 조세 부담이 감소되었다고 인정이 되어야 돼요. 오히려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를 했는데 조세 부담이 증가하더라. 그런 것들은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네가 세금 많이 낸다는데 뭐가 문제냐? 문제는 네가 세금을 덜 내려고 고민을 하니까 문제야.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자, 특정한 거래는 현저한 이익의 분여가 있어야 된대요. 자, 우리가 현저한 이익 즉 많은 이익이 오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서로 내가 특수관계인에게 많은 이익을 전달해 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럼 현저한 이익의 그 사이즈 범위는 얼마냐? 100만 원 가지고 현저한 이익의 분여라고 이야기를 할 거냐? 아니면 뭐 10억은 돼야지 현저한 이익의 분여라고 얘기할 거냐? 그 금액적인 부분이라든가 비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제일 첫 번째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이렇게 딱 범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네요. 자, 우리가 지금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대해서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지금 현재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거래가 있었던 날짜는 이 날짜고요. 이때는 특수관계에 있었더래요. 자, 그런데 특수관계에 있다가 어디에서 거래가 있었던 상황에서는 특수관계였지만 이후에 특수관계가 종료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연도 3월 달까지 이렇게 우리가 법인세 과세 표준에 대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려고 했더니 12월 31일 날 기준으로 보니까 특수관계인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거는 부당한 행위 계산이 아니야 라고 하는데 자, 이걸 법인세법에서는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이걸 인정하게 되면 엄청난 남용이 이루어질 거예요. 왜? 특수관계인 상황에서 이렇게 현저한 이익의 분여를 하놓고서는 너 이제 특수관계 아니야 이렇게 끊어버리면서 우리 특수관계 아닌데요. 우리 조세 부담을 뭐 이렇게 현저하게 우리가 경감시키는 거 아닌데요. 이렇게 발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야, 너랑 특수관계인인지 아닌지는 거래가 있었을 당시를 기준으로 해. 너가 법인세 계산을 하는 시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거래가 있었던 시점으로 해. 그래서 행위가 발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서로가 특수관계인지를 판단한다라고 하는데 쌍방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요. 내가 쟤를 특수관계인으로 생각한다는 건 쟤도 나의 특수관계인이고 서로가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소액주주를 제외합니다라고 했는데요. 소액주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발행주식의 1%에 미달을 하면 우리가 소액주주다. 다시 말해 이제 0.3%다, 0.5%다, 0.9%다.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소액주주. 자, 이런 소액주주들은 누구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에이, 소액주주는 우리 회사의 특수관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 아이, 그렇게 적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애가 우리 회사한테 뭐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니? 에이, 그 정도는 됐고 그래도 우리 회사에 특수관계인이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회사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한테 그런 혜택을 줄 수밖에 없었다. 이 정도 얘기하려면 그래도 지분 중에 1%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당행위 계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소액주주를 제외한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를 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와 그의 친족, 주주, 출자자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액주주를 제외한 출자자고요. 친족, 그 법인의 임직원 및 주주 직원과 그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들어가고 있어요. 자, 제가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수업을 할 때는 사실 특수관계인이 누군지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세요. 뭐 사촌인지 육촌인지 잘 그 관계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전산세무 1급에서는 특수관계가 누구인지를 잘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예시로 넣었을 뿐이거든요. 자, 우리 시험은 아주 심플해요. 이 사람이 특수관계인입니다. 이 사람은 특수관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특수관계인이다 아니다라고 딱 명시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얘랑 나랑 특수관계 아니야? 이걸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자, 혹여나 여러분들한테 특수관계인인지 판단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문제를 아주 고난이도로 낸다라고 한다면 이런 발행주식수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가지고서 이 사람이 소액주주냐 소액주주가 아니냐 이 정도는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특수관계인은 1%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갑니다. 부당한 행위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이제 손익거래라는 거에 대해서 부당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거래에서 부당한 행위가 이루어질 수도 있더라는 거죠. 자, 제일 첫 번째 손익거래에 대해서 보시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을 한대요. 자, 그래서 현재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2억 원짜리예요. 그럼 2억짜리를 살려면 나는 정당한 대가인 얼마만 지불하면 되겠어요? 현금 2억만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얼마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3억이나 지불을 했다는 거죠. 아니 왜 자산의 가치보다 더 높은 1억 원의 가치를 지불하면서 그 자산을 샀을까라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우리 회사 대표 주주예요. 혹은 대표 이사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얘기하는 거죠. 야, 너가 가지고 있는 토지 내가 사줄게 라고 얘기해요. 근데 토지 그거 얼마 안 하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에이 우리 특별한 관계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2억이지? 내가 그거 3억 주고 사줄게. 나한테 팔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회사가 왜 이런 짓을 할까? 그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 그 사람한테 뭐가 돌아가요? 상대방 대표 이사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경제적 이득이 훨씬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원래는 그 토지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는 2억 원인데 이 회사에 팔아서 자신이 특수관계로 있는 이 회사에 팔아서 얼마에 3억 원으로 그래서 1억 원의 추가적인 이익을 얻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차액 추가적으로 얻어지게 되는 1억 원의 그 차액만큼에 대해서는 고가로 우리가 양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고가로 구매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뭐가 된다? 이 1억 원의 차액에 대해서는 바로 부당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것을 계산해서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는 조정이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 출자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겠죠. 회사가 내가 가지고 있던 토지를 주는 거예요. 자, 토지를 주는데 이 토지가 원래는 얼마짜리냐면 2억짜리 토지다 이거예요. 2억짜리 토지인데 내가 2억짜리 토지면 당연히 아무리 못 받아도 2억 원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꼴랑 얼마 받았냐면 현금 1억 받으면서 팔았다는 거예요. 아니 얘 가치가 지금 떨어졌느냐? 아니에요. 주변 시세들도 그렇고 충분하게 거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아주 고가의 토지를 반값에 팔아버리는 이유가 뭐냐? 남이었으면 반값에 팔까요? 아니죠. 남한테 어떻게 바로 저렇게 반값에 팔아요? 아무 이유 없이. 남이 아니니까 이렇게 반값에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대표이사였어요. 알고 보니 우리 회사 주주였어요. 혹은 명의는 주주 명의가 아닌데 알고 보니 주주의 친족이었어요.
아유, 그러면 두말할 것 없이 대표이사한테 준 거나 다름이 없지. 그들의 가족에게 준 거는 다 특수관계인이야. 특수관계인에게 이렇게 저가로 내가 자산을 양도하게 된다면 이런 차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되는 거니까 회사 입장에서 손실 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를 잘 해줘야 되겠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손실 보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손금으로 인정을 할까요? 아니겠죠. 손금으로 보지 않고 너 왜 이렇게 비싼 토지를 저렴하게 줬니? 이거 누구한테 이익이 간 거야? 라고 하면서 이거 손금으로 처리하지 못해. 이거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인정하지 않을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손금 불산입한 다음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귀속자를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의 소득을 추가적으로 더 지불한 것으로 볼 거야 라고 하는 관점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대표이사에게 이렇게 2억 원의 토지를 1억 원의 반값에 넘긴 거라고 한다면 대표이사에게 추가로 내가 1억 원어치에 뭐를 더 준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근로소득 상여를 더 준 거나 다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처분을 상여로 이렇게 처분하도록 하는 거죠. 자, 그다음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금전, 그 밖에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이나 요율로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요. 임직원,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해서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뭐를 할 수 있다고요? 손금산입. 자, 주주 및 특수 관계자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회사가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더라. 자, 사택이라고 하면 회사 소유의 주택이에요. 이 주택인데 회사가 왜 소유하고 있느냐? 원래 법인들은 주택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왜? 자신의 영업에 주택이 필요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법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매했다 이거예요. 그거 왜 구매해요? 그랬더니 우리 회사 직원들이 지방으로 발령을 나거나 아니면 출장을 갔을 때 그 집을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구매한 겁니다. 이 회사 업무를 위해서 쓴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주택, 회사의 사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누구에게 제공해 줬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출자 임원, 그리고 우리가 비출자 임원, 그 다음 직원. 이렇게 세 사람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출자 임원에 대해서는 한 가지 더 포함이 됩니다. 자, 우리가 소액 주주인 임원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출자를 했다고 해서 그 회사의 주주이면서 그 회사의 임원이라고 했을 때 모든 주식을 가지고 있는 한 주만 가지고 있어도 다 제재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회사 지분을 1% 미만으로 가지고 있는 임원들은 그냥 비출자, 아무것도 이 회사의 주식도 가지지 않은 일반 임원이랑 똑같은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택을 제공했다라고 했는데 여기 조금 더 아래로 내려서 쓸게요. 사택을 제공했을 때 이걸 가지고서 부당행위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거거든요. 자, 우리가요. 출자 임원에게 제공을 했다. 혹은 이 사람들이 또 누구도 있냐면 특수관계인. 자, 출자 임원 및 특수 관계인에게 우리 회사에 사택을 제공했다더라. 뭐 말도 안 되게 주주한테 임원도 아닌데 회사에 사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더라. 그럼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들과 관련해서는 이걸 가지고서 다 뭘로 본다는 거예요? 부당한 행위로 보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비용들은 모두 다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하지만 비출자 임원이라든가 혹 출자된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출자 액수가 적은 소액주주 임원이라고 한다면 이 분들에 대해서 사택을 제공했다. 그럼 진짜로 회사 일을 하러 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뭘로 보지 않느냐면 부당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자, 또 하나 직원에게 제공한 거. 당연히 직원은 업무를 보라고 사택을 제공하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 뭐로 보지 않는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내용에 대한 표는 뒤에도 다시 한번 더 언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미리 적어두셔도 좋지만 적어두지 않고서 이 뒤에 편에 가셔서 정리된 내용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저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전달이 됐을 거라고 봐요. 자, 임직원이다라고 했을 때 소액주주인 임원까지 모두 다 포함한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모두 다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 이외에 출자 임원이라든가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뭘로 보겠다? 부당행위 계산 유형에 해당이 된다. 자, 그다음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이나 요율로 임차료로 차입을 하거나 제공을 받았대요. 자, 회사가 예를 들어서 빌려야 되는데 빌리는 게 시가 100만 원짜리면 되는데 내가 주주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 이거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집이니까 제가 혹은 호텔이니까 혹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건물에 대해서 빌릴 때 월에 1,000만 원씩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보통 월에 100만 원 정도만 줘도 되는 걸 왜 월에 1,000만 원씩 주면서 빌리느냐라고 했는데 아 주주한테 뭔가 더 떠먹여주고 싶은데 지금 현재 주주한테 줄 수 있는 이익이 없더라는 거죠. 괜히 배당 주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배당을 다 줄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딱 특정 주주에게만 어떤 이익을 주고 싶을 때 그가 소유한 건물에 내가 그 건물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혹은 필요하다 하더라도 빌려놓고서는 원래 월세 100만 원이면 되는 건물을 월세를 한 1,000만 원씩 주면서 빌렸다라고 하면서 900만 원씩 월에 꼬박꼬박 더 차익을 주는 거죠.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다 경비 처리하는 줄 알고 엄청 좋아했지만 이게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이더라. 아주 고가로 차입한 것이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자본거래로 인해서 주주들 소액주주는 제외하고요.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이런 자본거래들도 마찬가지. 자, 현전 이익을 분여했다라고 했을 때 그 현전 이익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 사이즈예요? 라고 했잖아요. 일단 액수 측면에서는요. 3억을 그 차이, 그러니까 시가와 거래액 차이가 3억 이상 차이가 나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시가의 건물에 대해서 10억짜리 시가 건물에 대해서 내가 얼마의 양도를 했냐면 7억 원의 양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가로 양도를 한 거잖아요. 아니 누가 시가 10억짜리 건물을 내가 양도를 7억에 팔겠어요. 아무리 급해도 급매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급매까지는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상대가 누구라는 거예요? 특수관계인이었다는 거예요. 아, 너 저 사람한테 어떻게든 돈 좀 더 주고 싶었구나. 그래서 10억짜리 건물을 너가 7억에 넘겼구나. 에휴, 3억 원이나 차이가 나네. 이렇게 3억 차이가 나게 되면은 이거 다 그 주주한테 현전 이익을 분여한 거야. 그 대표이사한테 현전 이익을 분여한 거야. 그러니까 3억 이상 차이가 나는 건 다 어디에 속해? 부당행위 계산에 속해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8억 원에 양도했다라고 하면 3억 차이가 안 나니까 그럼 이건 괜찮겠네? 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시가가 몇 억이었다고요? 시가가 10억이요. 시가와 거래액의 차이가 몇 억이에요? 2억이죠. 자, 여기 몇 퍼센트가 나와요? 20%가 나와요. 자, 지금 현재 시가와 거래액의 차이에 대한 비율이 시가 비중 그 차액의 비율이 몇 프로 이상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5% 이상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8억 원의 거래를 해서 시가와 2억까지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이 2억 원의 차이라는 건 전체 20%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역시나 자 그리고가 아니잖아요. 또는이에요. 또는. 그래서 이 1번 조건이 충족하거나 아니면 2번 조건이 충족하거나 1번이나 2번 중에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둘 중에 차이가 나는 걸 가지고서 우리가 아 현저한 이익의 분여가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겠죠. 지금 억 단위가 아니라 금액을 더 확 줄여볼까요? 자, 100만 원, 100원이 아니라 100만 원. 그 다음에 80만 원. 자, 2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겠죠. 역시나 액수적으로는 2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3억 원이랑은 멀어도 한참 멀었죠. 그래도 몇 프로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5% 이상 차이가 나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모두 다 현전 이익을 분여하고 있구나라고 대답해 줄 수 있더라는 거예요.